기업들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네.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 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넷플릭스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제로 사회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요. 예전엔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구분.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2절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이렇게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그런 OTT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딱 뜨는 걸 누가 본다면 아, 너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다른 걸 클릭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적 취향도 본인은 몰랐는데 네. 먼저 알아차린 거죠. 누가? 영국 BBC 기자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 몰랐는데 땡플릭스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주로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야. 근데 정보를 모으면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 전체가 보일 때가 꽤 많거든요. 네. 미국의 슈퍼마켓 중에서 타겟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구매 이력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축하 카드를 보낸 거예요. 임신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고등학생 여성분 말고는 여성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임신한 거였어요. 고등학생.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하는 것들의 패턴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뭐 가족도 모르는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딜레마인 게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게 불편하고 피곤하긴 한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이라던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뭐 몇 시에 구입 이런 것들을 저도 수집하거든요. 나는 싫지만 나는 피곤한데 내가 당하는 건 그리고 싫지만 나는 또 유튜브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디까지 아, 내로남불이었어. 그런 시스템이 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이점을 또 제가 활용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소비되기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추천 알고리즘에 떴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동차 콘텐츠예요. 그러면은 눌러보고 싶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찾으려면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데이터를 보고서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골랐을 텐데 그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딱 보고 이런 게 있었어? 눌러보면서 내가 평생 모르고 놓쳤을 수 있는 나의 취향, 숨어있던 거를 정말 쉽게 찾은 거니까 이런 측면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때 물론 저는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에 따라 그 일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땡플릭스는 또는 그 너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구글 엔지니어 채타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위터에. 알고리즘이 바에 걸어서 들어갔다. 바텐더가 뭘 주문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주문하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취향을 우리가 추천받는 게 아니라 취향이 사라진 거죠. 취향이 사라진 거예요. 내 취향은 없는 거죠. 원래 취향은 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선호도라는 걸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은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 좋아하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예 선택지를 차단해버리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또 있겠죠? 출발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뭐야? 데이터 리터러시. 아, 리터러시. 예, 아. 데이터 이해력이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해석 하기도 안 하고요.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리터러시는 글 읽는 능력인데 글 읽는 능력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똑같이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원인, 거기 따르는 과정, 그다음에 함의까지 이해하고 나면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구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찾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이제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산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왜 알고리즘에 빠져드느냐? 결국 비슷한 입력값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고 이게 식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문제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입력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이걸 통해서 나의 알고리즘을 좀 바꿔봐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정말 최고 수준의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IEEE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2017년에 지난 20년간 최고의 논문, 이 뭔가를 뽑았는데요. 그때 뽑힌 게 바로 아마존의 아이템 기반, 그러니까 컨텐트 기반 그 알고리즘에다가 상을 줬거든요. 그 논문에다가.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고 그게 상을 받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진짜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 가고 있냐면은 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치 20세기 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물리학을 연구해서 우주의 신비를 찾은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